2008년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의 세계가 무너졌죠. 사람들은 평생 모은 집을 잃고 일자리를 잃었으며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수십 년간 안전하다고 믿어온 금융 시스템이 단 한 번의 균열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시작은 하나의 이름에서 비롯됐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세계 4위 규모의 투자 은행이었고 수많은 기업과 사람들의 돈을 굴리던 거대한 금융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어 위험한 투기를 반복했고 감당할 수 없는 거품이 터지자 결국 스스로 붕괴했습니다. 리먼의 파산은 단순한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은행이 무너지자 투자회사와 보험사, 그리고 개인들의 자산이 연쇄적으로 붕괴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으며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부는 혼돈 속에서 위기를 막기 위해 움직였고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었습니다. 연준은 긴급회의를 열고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이 넘는 돈을 새로 만들어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들을 살려내겠다는 것이었죠. 이른바 구제금융, 잘못을 저지른 은행들을 세금으로 구제한 셈이었습니다. 문제는 실수를 한 건 은행이었는데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해야 했던 건 평범한 시민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부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 사이 사람들은 집을 잃고 일자리를 잃었으며 오랜 저축마저 사라졌습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름으로 국민의 돈이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메우는데 쓰였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기의 중심에 있던 월스트리트의 임원들은 여전히 거대한 보너스를 챙겼습니다. 은행은 구제받았지만 시민은 구제받지 못한 거죠. 세상이 무너졌는데 그들의 연말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은행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정부에 대한 믿음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세상은 변화를 원했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한 명의 익명 해커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토시 나카모토. 오늘은 그가 만든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란, 비트코인의 탄생과 그 질문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한 편의 PDF 문서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 하지만 그 내용은 기존 질서를 뒤흔들 만큼 혁명적이었습니다. 은행 없이 사람과 사람끼리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사토시는 말했습니다. 이제 신뢰는 코드가 맞는다. 중앙기관 없이도 수학과 알고리즘이 신뢰를 대신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제안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2009년 2월 3일,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이 생성됩니다. 지금은 제네시스 블록이라 불리죠. 그 안에는 한 줄의 문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국 재무장관, 두 번째 은행 구제금융 직전. 이건 그날 영국 신문 더 타임즈의 일면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정부가 또 한 번 은행을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내려 한다는 내용이었죠. 사토시는 그 문장을 의도적으로 블록 안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은 왜 이 화폐를 만들었는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은행은 구제받고 시민은 고통받는 세상. 그는 그 불합리한 구조에 맞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누구도 마음대로 돈을 만들어낼 수 없는 화폐. 그것은 기존의 돈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스템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그 내역은 하나의 장부 페이지, 즉 블록에 기록됩니다. 거래가 장부에 올라가기 전 세계의 채굴자들이 동시에 암호 퍼즐을 풀기 시작하죠. 이 퍼즐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기 위한 검증 절차이자 보안 장치입니다. 가장 먼저 정답을 찾아낸 사람만이 새로운 블록을 완성하고 체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작업 증명이라 부릅니다. 즉, 채굴은 단순히 돈을 캐는 일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거대한 장부를 검증하고 신뢰를 유지하는 디지털 노동인 셈이죠. 비트코인은 약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이 생성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너무 빨리 만들어지면 기록이 꼬이고
너무 느리면 거래가 지연되겠죠. 그래서 사토시는 이 10분이라는 주기를 비트코인의 심장 박동처럼 설정했습니다. 이 속도는 스스로 조절됩니다. 채굴자가 많아지면 퍼즐이 더 어려워지고 줄어들면 더 쉬워집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며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블록 용량은 약 1메가바이트, 평균 2,000에서 3,000건의 거래가 담깁니다. 즉 10분마다 세상 어딘가에서 일어난 수천 건의 거래가 하나의 블록으로 묶여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뜻이죠. 이 모든 블록은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조를 블록체인이라 부릅니다. 누군가 이 장부를 조작하려 한다면 전 세계 수천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기존 기록과 비교하여 차이를 찾아내고 결국 조작은 실패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앙기관 없이도 신뢰가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채굴자들은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퍼즐을 푸는 대가로 새로운 비트코인을 보상받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은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009년에는 블록당 50개였던 보상이 2012년엔 25개, 2016년엔 12.5개, 그리고 지금은 3.125개까지 줄어들었죠. 이 구조 덕분에 비트코인의 공급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토시가 코드 속에 직접 새겨 넣은 수학적 규칙입니다.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 총 합이 정확히 2,100만 개에 수렴하게 되어 있죠.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세계 최초의 유한한 디지털 화폐가 된 것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 부릅니다. 금처럼 희귀하고 위조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금보다 나은 점도 있습니다. 휴대하기 쉽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며 즉시 검증할 수 있다는 것. 12개의 단어만 기억하면 거액의 자산을 머릿속에 담아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고 누구나 블록체인을 통해 즉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비트코인은 그저 괴짜들의 실험처럼 보였습니다. 가치도 쓸 곳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2010년 5월 한 프로그래머가 온라인 포럼에 글을 남깁니다. 피자 2판에 1만 비트코인을 지불하겠습니다. 받아주실 분? 누군가 응했고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당시 1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41달러였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1조 5천억 원이겠네요. 그 거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실제로 교환 가능한 화폐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거대한 자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며 이를 디지털 자산이라 정의했고, 캐시 우드는 기관이 조금만 편입해도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오를 것이라 말했습니다. 잭 도시는 비트코인이 인터넷의 기본 통화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2021년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습니다. 시민들은 해외 송금 수수료 10에서 20%를 피해 거의 즉각적이고 저렴한 송금이 가능해졌으며 정부는 화산 에너지를 이용한 비트코인 도시 구상까지 발표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통화가치 급락 속에 비트코인이 저축을 지키는 수단이 되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국경을 넘어 자금을 옮기고 생존을 이어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죠. 현재 전 세계의 3억 명 이상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며 그중 대부분은 비트코인입니다. 피델리티, 블랙록,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금융기관이 진입했고 테슬라 역시 한때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을 생산적이지 않은 자산이라 했고 찰리 멍건은 아예 발명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2017년 비트코인을 사기라 불렀지만 몇 년 뒤 그의 회사는 암호화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비판은 전통자산의 관점에서는 타당했지만 비트코인은 애초에 회사나 주식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금과 같은 자산이 되려는 것이었죠. 가장 큰 미스터리는 여전히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만들고 사라졌고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그가 돌아와 전량을 매도한다면 시장은 요동치겠지만 시스템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오픈소스이며 채굴자와 개발자,
노드 운영자들의 합의 없이는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양자 컴퓨팅의 위협도 있습니다. 언젠가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암호 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죠. 하지만 아직 현실적인 단계는 아니며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이미 양자 저항성을 높이는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채굴을 금지했고, 인도는 강력한 규제를 검토했으며, 미국도 다양한 통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회사가 아니고 특정 국가의 시스템도 아닙니다. 중국이 광산을 폐쇄하자 채굴자들은 장비를 챙겨 다른 나라로 옮겼고, 네트워크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기술이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은 더 유연하고 솔라나는 더 빠릅니다. 수많은 밈코인들도 생겨났지만 비트코인은 트렌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느리고 단순하며 안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속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의 진짜 힘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와 금지, 비판 속에서도 견뎌냈다는 데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태어난 이 작은 실험은 이제 3억 명이 사용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정부도 은행도 억만장자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나 은행 같은 중앙기관의 통제가 없어도 사람들이 스스로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직접 증명해낸 첫 번째 화폐였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될지 영원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누가 통제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아직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세상의 질문이니까요.